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외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란 이후에 이제 나타난 정치 관련해서는 광해군하고 뭐 인조반정 이런 부분 좀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제 호란, 그리고 호란도 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호란을 거치고 나서 조선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진왜란 이후에 국제 정세를 한번 보면 명도 이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조선은 뭐 이미 약했지만 더 약해진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 이제 건국됐고 누르하치 멧돼지 가족 이라는 뜻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되면서 명과 조선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왕위를 이은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은 일단 전쟁도 굉장히 잘 수행을 했었고, 외란 때, 그리고 전후복구에도 굉장히 노력했던 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국토나 이런 인구나 이런 부분이 다 엉망이 돼버린 상태니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토지 대장도 새롭게 작성하고 호적도 새롭게 작성하면서 토지와 인구를 새롭게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건 바로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조세제도 할 때 한번 보겠지만,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했던 게 바로 강해군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해군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능력에 비해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국방 강화에서 성곽과 무기 수리도 했고요.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죠. 전쟁이 이미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전쟁이 안 일어난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동의보감, 호준의 그 동의보감 아직도 아주 중요하게 읽히는 한의학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동의보감이 요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이용이 됐고요. 그리고 강해군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중립외교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국제 정세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던 굉장히 뛰어났던 외교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일단 명이 쇠퇴하고 있었고 여진적이 후금을 건국하게 되면서 명은 이제 그냥 지는 해고 여진 후금은 정말 새롭게 정말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금이 명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고, 명은 조선에 칠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선 입장에서도 이게 참 까다롭죠. 그러니까 지금, 명이 우리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준 셈이잖아요.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후금이 너무, 세니까, 후금의 비위도 좀 맞춰야 되는, 거스르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아주 계책을 낸 게, 강홍립으로 하여금, 병사를 보내서 출병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신에 밀명을 이제 전달했죠. 그러면서, 후금의, 어, 군사와 맞닥뜨리게 되면, 싸우지 말고, 그냥 바로 항복해버려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금의 비위도 좀 맞추는, 그래서 명예도 의리를 지키고, 그래서 중간에서 균형을 아주 잘 잡았던 게 중립외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괜찮았던 중립외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문제는 이걸 아주 반대했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하게 돼서 외침을 일단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졌다면, 뭐, 뒤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립을 잘 지켰다면, 어쩌면, 혼란을 좀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명분을 중시하는 살림 세력, 그러니까 서인이죠. 서인 세력이 아주 강력한 반발로 인조반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서인 세력들은 이제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의리론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서 결국 호란을 우리는 두 번이나 두들겨 맞게 되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조 반정이 왜 일어났는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 중립외교에 대한 이 반발도 엄청나게 컸어요.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컸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해군의 도덕적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폐모살제라고 해서, 자신의 원래 생모는 아니고요. 이제, 계모예요, 계모. 계모였던 이제 임목대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소생이었던 영창대군. 얘가 이제 적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강해군한테는 이복동생인데, 강해군은 사실 자기가,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음, 그런 왕권 정통성에 대해서 이게 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게 영창대군이었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사실. 얘가 왕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해도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강해군의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강해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제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이랑 이목대비가 이렇게 뭐 영보를 모의했다 이런 걸 이제 해서 영창대군 살해하고 그 엄마인 이목대비는 폐위시키는 요걸 이제 네 글자로 폐모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리배교, 폐모살제 요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서인 세력이 주도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고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완전히 축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한 채로 남인이 약간 연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붕당이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 서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친명, 배금이라고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후금을 배척하다가 우리는 호란을 두 번이나 맞게 됩니다. 진명, 배금, 친해지자 명나라, 배척하자 후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란도 두 번 있었고 호란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일단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두 번의 호란 나눠서 한번 볼 거고요. 요거를 우리 결론적으로만 간단하게 쭉 보면 정묘호란 때는 후금 때 쳐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요 때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형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원래 개무시하던 이 오랑캐에게 결국은 브라더, 형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모시는 조금 굴욕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 때는 아예 청으로 바꾼 다음에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굴복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형이 아니고 아예 군주고 우리가 신하국이 되는 아주 굴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명배금 때문에 후금이 되게 기분이 나빠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괄의 난이라고 이게 참 희한한 얘기인데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무인이에요. 이 사람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신입니다. 인조 반정의 공신 중에 한 명인데 문제는 이괄 지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무조건 1등 공신이에요. 나의 역할이 와 너무 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1등 공신에 책봉이 된 게 아니고 2등 공신에 책봉된 거예요. 그게 불만을 품어가지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뭐 난이 꽤나 크게 일어났었는데 막 인조도 도망가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됐고 근데 문제는 그 부하였던 애들이 후금으로 튀어요. 근데 후금에 튀어가지고 인조 반정 잘못됐다고. 이괄이 인조 반정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얼굴에 침 뱉긴 것 같은데 어쨌든 부하들이 인조 반정 잘못된 거라고 광해군에 복수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후금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거고 이때 이제 인조가 재빠르게 광화도로 튀어가지고 뭐 버티다가 근데 당시 이제 후금이 사실 뭐 조선을 진짜 정벌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명을 치기 전에 이제 약간 조선에 좀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을 좀 막으려고 명과 조선이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그걸 좀 끊으려고 이제 후금이랑 이제 쳐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후금이 먼저 제의를 해요. 제의를 해서 이제 그냥 우리 형제관계 맺고 물러나자 해서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휴전 제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화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화의를 맺고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국호를 청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청이 완전히 명을 앞도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조선의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가 훨씬 대국인 것 같고, 너희는 별거 아니니까 우리한테 무릎 꿇어라. 신하국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때도, 주하론, 주전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한국을 받아들여야 되느니, 우리가 신하국이 되어야 된다, 뭐, 얘기한다든지, 끝까지 싸우자, 뭐, 이런 사람이 대립을 하다가,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이 이제 친명배급, 이런 외교 정책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주전론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자라고 했다가, 이제 성태중이 침입하게 되니까, 요때도 인조가 재빠르게 강화도를 치려고 했는데, 이 애들이 만만치 않아요. 기동력이 워낙 빠르니까, 막 밀고 내려와서 차마 강화도로 미처 도망가지 못했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일단 피난을 해서 한 40여일 동안 버팁니다.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이때도 또 이제 주한원이랑 주전론이 막 대립을 하면서 이제 청에서 먼저 제의를 해요. 군신관계 항복하면 우리가 좀 봐줄게. 그래서 제의를 했고 그래서 막 주한원이랑 주전론이랑 막 대립을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주하론이 이제 이기게 됐고 그리고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아니면 그냥 항복하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결국은 항복을 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삼전도에 나가서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삼배, 세 번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 절하고 그리고 고두라고 하는 건 머리를 조아린다 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고두가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정도 머리 까딱까딱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절한 상태에서 머리를 땅에 쾅 이렇게 술잔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 술잔의 이 진동 때문에 술이 막 흔들릴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머리를 세게 쾅 땅에 찍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9번이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조선 입장에서는 일단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도 되게 기분이 상하는 상태인데 그런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이게 예를 다해야 된다는 게 더 그랬던 거고 특히나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게 훨씬 더 치욕스러운 거죠.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그래서 삼배구 고두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항복했고 그래서 우리는 청과 군신관계 이제 신하국의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북부 지역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뭐 공녀들도 있었고요. 전체 한 20만, 뭐 30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고 그 중엔 특히나 이제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왕자들도 같이 끌려가요. 그래서 인질 생활을 한 8년이나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수업 때 봤었죠. 아주 굴욕적인 그런 거였고. 그래서 두 차례 호란 후에 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북벌론이라는 게 제기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추진한 인물은 바로 효정인데 근데 요 사이에 잠시 비하인드가 있어요. 사실 원래 왕세자는 소현세자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둘째가 이제 복림대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왕위를 이어야 되는 건 소현세자인데 실제로는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면서 효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효현세자가 어떻게 됐냐? 요걸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청이 인질로 둘 다 끌려갔었어요. 근데 둘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가만히 이제 아싸처럼 계속 이제 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키워간 반면에 효현세자 같은 경우는 좀 인싸예요. 그래서 청에서 그냥 인질로 가만히 그냥 처박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교류도 많이 했고 청에 이미 와 있는 서양인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고 신하들과도 많이 교류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청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여러 인질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청 자신이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자기 아빠가 인조가 그러니까 막 309 고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왔겠지만 막상 청에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미개한 오랑캐의 모습이 아니고 당시 청이 이미 이제 서양의 문물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여러 문물이나 제도나 너무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좀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에서 이제 열심히 인싸로 활약을 하다가 8년 인재 생활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인조가 불렀겠죠. 그래서 인조는 아직도 청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 불타오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인조가 이제 물었겠죠. 그래서 소현세자랑 북임대군 둘 다 앉혀놓고 청에 갔더니 어떠했느냐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소현세자가 그때 진짜 혹시나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아빠의 그 마음을 생각했으면 좀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인제 앞에서 청에 갔더니 아빠 청이 엄청 발전돼 있고 좋던데요. 우리도 청처럼 좀 우리도 막 근대 문물 좀 서양 문물 좀 빨리 받아들이고 막 개혁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청 좋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인조가 막 완전 빡친 거죠. 막 벼로 집어 던지고 막 쌍욕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2달 후에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원래 왕세자가 될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복림대군은 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호란을 겪게 되면서 사실 자신의 위신이 너무나도 많이 깎였거든요. 이 외교적인 정책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란이 2번이나 맞았던 건데, 그런 거를 좀 만회하려면 강력한 청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해서 그런 자신들의 계속 정치적인 주도적인 걸 끌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른 소현세자는 자기들이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약간 소현세자는 독살을 당했다느니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2달 만에 갑자기 죽은 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원래 왕세자였던 사람이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그렇게 죽게 되고 결국 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보였던 복림대군이 이제 효정이 돼서 서인과 함께 같이 이제 북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만 보면 조선은 청을 절대 칠 수 없었어요. 일단 청은 점점점 더 세지고 정말 센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의 실제 지금 영토들이 다 청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청이 어쩌면 중국에서 가장 큰, 가장 센 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해가면 완전히 좀 엉망이 되고 막 유럽 애들한테 털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 청은 진짜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벌 시도를 하질 못했고 그리고 이걸 추진하던 효종이 죽게 되면서 결국 북벌이라고 한 걸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아이러니가 이런 거예요. 이때 이제 북벌 한다고 만든 조총부대가 있거든요.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이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이 요청을 해서 러시아의 만주 북부를 우리가 요 부대가 요 북벌하려고 만든 이 부대가 출정이 돼서 요 지역을 정벌하고 옵니다. 요걸 나선 정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부대를 파견해서 그냥 단 하루 만에 막 싹 쓸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쳤다고? 불공국을? 푸틴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했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는데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청을 도와주고 러시아를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뭐 그런 건데요. 음, 참 이게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청을 물리치자고 만든 이 부대가 결국은 청을 도와주게 되는. 참 이것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청의 발달한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요. 이걸 이제 북학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그 실학자들 한번 배워볼 텐데, 그때 북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서현세자가 요 시대에 이런 북학파들이 나오는 시기에 이제 군주였다면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았을 텐데 되게 아쉽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시대를 좀 앞서갔죠. 일단 호란하고 그 영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